인류의 역사는 정말 우리만의 이야기일까요? 고대 문명의 경이로운 발전, 언어의 탄생,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거인 신화들. 이 모든 조각들을 이어 맞춘다면 인류의 역사가 외계 문명의 치밀하고도 예측 불가능했던 지구 인류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한다는 충격적인 가설이 제기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카리아 시친의 아눈나키 가설을 확장하여 고대 신화와 현대 유전학의 교차점에서 인류 문명 창조의 숨겨진 서사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그 증거들을 더욱 세밀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금을 향한 아눈나키의 지구 방문과 초기 생명공학 실험. 이야기는 약 4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양계에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니비루라 불리는 가설적 행성에서 온 고도로 발전한 외계 종족, 바로 아눈나키가 지구에 당도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고향 니비루는 대기 손상으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고, 이를 복구할 핵심 물질은 지구에 풍부하게 매장된 금이었습니다. 초기 금 채굴 노동은 이기기, 즉 하늘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하급 아눈나키들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열악한 환경과 고된 수작업 채굴에 지쳐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의 노동력 부족은 아눈나키 지도부, 특히 엔키라 불리는 생명공학의 대가와 의학 책임자 닌후루 사그에게 새로운 노동력 창조라는 비상한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인류의 창조는 다름 아닌 지구에 서식하던 침팬지의 유전자를 기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눈나키는 침팬지의 DNA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상회하는 정교함으로 FOP2 유전자를 조작했습니다. 이 FOP2 유전자는 침팬지의 뇌구조와 성대 그리고 발성 관련 근육의 발달을 조절하는 특정 염기 서열에 아누나키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반응하도록 하는 코드를 삽입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말을 이해하고 따르는 효율적인 노동자, 곧 금을 채굴하는 데 최적화된 생체 로봇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언어 능력이 부여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유전자 공학의 시작, 진흙으로 빚어진 초기 인류와 언어의 탄생. 수메르 신화에서 엔키와 닌후루 사그가 진흙을 빚고 자신들의 피를 섞어 인간을 창조했다는 기록은 외계인의 첨단 생명공학 실험 과정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흙은 외계인들이 조작한 침팬지 혹은 원시 호민인의 유전적인 코드였고, 피는 아누나키 자신의 순수한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FOP2 유전자의 조작을 통해 언어 능력을 부여받은 모든 구인류, 곧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은 금채굴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아누나키의 초기 모델이자 생체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FOP2 유전자는 현생 인류만큼 복잡한 문법이나 추상적 사고를 가능케 하진 않았지만, 땅을 팔아, 돌을 옮겨라, 물을 길어라와 같은 명령어를 명확히 인식하고 금이 많다, 위험하다와 같은 간단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최적화되었습니다. 이는 아누나키 감독관들이 매번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수천 명의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생체 지휘 시스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험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지도가 완벽하지 않았던 초기에는 돌연변이와 실패작들이 속출했습니다. 사자의 몸에 사람 머리가 붙은 스핑크스, 염소 몸통에 뱀꼬리가 달린 키메라, 여러 동물의 특징이 뒤섞인 기형적 존재들은 아누나키의 초기 유전자 실험에서 발생한 유전적 불안정성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통제가 어렵거나 생산성이 낮아서 폐기되었지만 일미의 기억 속에 공포스러운 곡물이 남아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뼈대, 거인들의 탄생과 성공한 네피림의 시대. 아누나키와 초기 인간 여성, 곧 네안데르탈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존재들 사이의 직접적인 교배는 네피림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를 낳았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이들은 아누나키 유전자의 강력한 힘과 인간 유전자의 번식력이 결합된 거대한 체구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성공적 실패작이었습니다. 금채굴이나 거대 건축물 건설에는 유용했으나 FXP2 유전자가 발성 능력은 극대화되었을 때 정교한 인지 필터나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이 부족한 불안정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육체적 힘과 결합하여 논리보다는 충동에 따라 움직이며 인간 사회의 폭력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이 시기에 지구를 뼈대로 삼습니다. 크로노스를 비롯한 티탄족은 외계인들이 만든 초기 거인들 중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누나키가 지배하는 질서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대규모 전쟁인 티타노마키아를 촉발했습니다. 유럽 신화에 티탄, 요툰 등 거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아누나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메소포타미아와 근동이었고 그곳과 가까운 유럽에서 이러한 직접적인 유전자 실험과 네피림의 탄생이 가장 빈번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네피림은 실패작은 아니었습니다.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은 순수 아누나키가 아닌 유전자적으로 최적화되고 사회적 통제가 가능한 성공한 네피림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더 우월한 FXP2 변이와 지능을 가졌기에 이전 세대의 혼란스러운 거인들을 제압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과 티탄족의 전쟁은 더 정교하게 설계된 네피림이 초기적이고 통제불능인 거인들을 물리치고 지구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대홍수, 프로젝트 리셋과 거인들의 동방 이동, 인류의 소음, 즉 늘어난 수와 자율적 행동, 그리고 네피림의 통제 불능은 아누나키 최고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특히 엘릴과 같은 질서 지향적 신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이 유전적 오염을 제거하고 통제 가능한 인류만을 남기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리셋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대홍수 신화의 기원이었습니다. 이 대홍수는 아누나키가 인류의 문명 진화를 리셋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네피림과 반인반수가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힘과 생존 본능, 혹은 피조물을 아낀 엔키와 같은 일부 아누나키의 묵인하에 이들 중 일부는 대홍수를 피해 살아남아 아누나키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 바뀐 동쪽으로 필사적인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거대한 발자취는 대륙을 가로질러 새로운 전사를 낳게 됩니다. 동방으로 쫓겨난 티폰과 에키드나, 여와 복귀의 기원. 그리스 신화의 가장 강력한 괴물인 티폰과 그의 아내 에키드나는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채 올림포스 신들에게 패배하여 동방으로 추격당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만주와 중국 본토까지 이동하며 자신들의 외양과 능력이 새로운 문화권에 흡수됩니다. 그들의 뱀 하반신은 원형을 유지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인류와 접촉하며 문명 부여자로서의 신성한 이미지를 획득합니다. 괴물이었던 그들이 인류를 창조하고 문명을 가르치는 창조신 여와 복귀로 수강받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심연 속에는 모든 공포의 원형이자 상상 가능한 모든 악몽의 근원이 든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폰과 에키드나, 모든 괴물의 아버지와 모든 괴물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올림포스 신들의 질서가 확립되기 전 우주를 지배했던 혼돈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디폰, 신들을 떨게 한 거대한 폭군. 디폰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지하 심연의 신 타르타로스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이 가이아의 자식들인 티탄들을 가둬버리자 이에 분노한 가이아가 낳은 최고의 그리고 가장 끔찍한 복수였습니다. 디폰의 모습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머리는 하늘의 별에 닿을 듯이 솟아있었고 팔을 뻗으면 세상의 양끝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100개의 뱀머리 혹은 용머리라고도 불리는 그의 머리들은 끊임없이 씩씩거리고 불길을 내뿜었습니다. 몸은 깃털로 뒤덮여 있었고 거대한 날개는 태양마저 가릴 듯 했습니다. 허리 아래로는 수많은 독사들이 뒤엉켜 끊임없이 꿈틀거렸죠. 그의 목소리는 사자, 황소, 뱀, 개의 울부짖음 등 온갖 짐승의 소리가 뒤섞인 광란의 합창과도 같았습니다. 디폰의 유일한 목적은 제우스를 타도하고 올림포스 신들에게 혼란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일으킨 전투는 우주 자체를 뒤흔드는 대격변이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조차 그의 힘에 두려움을 느껴 이집트로 도망쳐 동물로 변신해 숨었습니다. 오직 제우스만이 왔었습니다. 제우스와 디폰의 싸움은 장엄했습니다. 한때 디폰이 제우스를 압도하여 그의 힘줄을 잘라내고 가두는 굴욕을 안겨주기도 했죠. 하지만 헤르메스와 판의 도움으로 힘을 되찾은 제우스는 번개를 쏟아부으며 디폰을 추격했습니다. 마침내 제우스는 디폰을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화산 아래에서 디폰이 몸부림칠 때마다 에트나 화산이 폭발하며 그의 불타는 입에서 재와 용암을 뿜어낸다고 전해집니다. 에키드나,
악몽의 씨앗을 뿌리는 어머니. 에키드나는 암컷 독사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모든 괴물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무시무시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매혹적인 존재였습니다. 상체는 아름다운 ним프처럼 보였지만 하체는 거대한 비늘 덮인 뱀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들과 필물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둡고 황량한 동굴에 홀로 살며 날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에키드나의 끔찍한 본성은 그녀의 놀라운 번식력과 맞먹었습니다. 그녀는 티폰과 짝을 이루어 그리스 신화 세계를 끊임없이 괴롭힌 끔찍한 괴물들을 낳았습니다. 케르베로스, 지하 세계의 문을 지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 오르트러스, 게리온의 두 머리 개, 레르나이의 히드라, 헤라클레스에게 죽임을 당한 여러 머리를 가진 뱀, 키메라,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 그리고 뱀의 꼬리를 가진 불을 뿜는 괴물, 네메아의 사자,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가죽을 입게 된 무적의 사자, 스핑크스, 사자의 몸에 여인의 머리와 치명적인 수수께끼를 가진 날개 달린 괴물, 라돈, 헤스페르데스의 황금 사과를 지키는 100개의 머리를 가진 용. 에키드나와 티폰은 원시적이고 혼돈한 힘을 상징하며 그들의 괴물 같은 자식들은 올림포스 신들이 확립한 질서정연한 세계에서 영웅들이 직면하는 위험과 도전을 나타냅니다. 티폰은 결국 패배하고 갇혔지만 에키드나의 운명은 일부 신화에서 명확하지 않으며 그녀의 많은 자식들은 영웅들의 손에 죽음을 맞으며 그들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괴물의 후에 동방세계의 창조신이 되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종이었던 티폰과 에키드나 그리고 그들의 괴물 자식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패배하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계인 문명 건설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동방세계로 필사적인 이동을 하며 새로운 운명과 역할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쫓겨난 괴물들이 새로운 땅과 문화권에 적응하며 그들의 모습과 이야기는 변형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강력한 힘과 기이한 모습은 서양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동방에서는 세상을 창조하거나 문명을 가르치는 신성한 존재로 재해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키드나와 티폰의 뱀 하반신과 창조적 문명은 중국 신화의 여와와 보키처럼 반인 반수의 창조신 형태로 승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헤칸토케이레스와 유사한 다수의 팔을 가진 괴물들은 인도 신화의 두루가나 칼리어 신과 같은 여러 팔을 가진 강력한 수호신으로 변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티폰은 FOXP2 유전자 조작이 불안정하여 폭력적이고 통제 불능이었고, 에키드나의 반인반수 모습은 유전적 결합의 불안전성을 보여주죠. 이들은 올림포스 신들, 즉 성공한 네피림에 의해 자신들의 터전에서 축출된 것입니다. 동방으로의 필사적인 도피와 나가의 탄생. 패배한 티폰과 에키드나란 서양 세계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의 추격을 피해 혹은 대홍수 이후의 혼란 속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광활한 동방세계로 필사적인 이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파괴와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혹독한 환경과 새로운 부족들을 마주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모습이 동방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특히 인도 대륙으로 흘러들어간 일부 후손들은 그 지역의 문화와 융합하며 새로운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인도 신화 속 나가. 인도 신화에서 나가는 인간의 상반신에 뱀의 하반신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들은 종종 여러 개의 뱀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힘과 지혜를 지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나가들은 지하 세계의 보물을 지키고 물과 비를 관장하며 때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호신이자 풍요의 상징으로 숭배받기도 합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중요한 신적 존재로 등장하며 특히 붓다를 보호하거나 깨달음을 돕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가의 모습은 에키드나의 반인반수 형상과 티폰의 뱀머리 특징을 인도 문화 속에서 긍정적으로 재해석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쫓겨난 괴물의 후손들이 인도에서는 신성한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존재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는 괴물의 이미지가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중간 단계였을 수 있습니다. 괴물에서 창조신으로의 변모. 인도 대륙을 넘어 중국 본토에 도달한 티폰과 에키드나 혹은 그들의 직계 후손들은 새로운 존재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의 변화와 문화적 재해석. 티폰의 수많은 뱀머리와 에키드나의 뱀 하반신은 동방문화에서 용과 뱀이 가진 생명력, 지혜, 강력한 힘이라는 긍정적인 상징성과 결합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끔찍한 괴물이었던 그들의 모습이 동방의 원시 부족들에게는 강력하면서도 신비로운 하늘에서 온 존재로 인식되었을 수 있습니다.
역할의 전환, 파교자에서 창조자로. 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인류와 접촉하면서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티폰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에키드나는 생명의 근원인 뱀의 특성을 통해 인류를 창조하고 번영시키는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이집트로 향한 유전자 부산물 스핑크스. 또 다른 유형의 초기 유전자 조작 실패작들이 이집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가진 스핑크스는 바로 아눈나키의 초기 실험에서 발생한 유전적 부산물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여인의 머리를 가진 반인반수의 괴물이었습니다. 아눈나키의 초기 유전자 실험에서 탄생한 실패작 중 하나였죠. 인간의 형상을 갈망했으나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 존재, 바로 스핑크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완전한 존재를 끊임없이 인지하며 그 간극을 메우려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스핑크스의 극단 선택은 오랜 시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수께끼가 풀렸다는 수치심 때문이었을까요? 외계 문명 건설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스핑크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건 한 유전자 실패작이 품었던 비극적인 열망, 즉 인간을 향한 집착과 그 좌절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여인의 머리를 가진 반인반수의 괴물이었습니다. 아눈나키의 초기 유전자 실험에서 탄생한 실패작 중 하나였죠. 인간의 형상을 갈망했으나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 존재, 바로 스핑크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완전한 존재를 끊임없이 인지하며 그 간극을 메우려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스핑크스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스핑크스가 테베로 향하는 길목에서 인간에 대한 수수께끼를 낸 것은 단순한 통행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빚어낸 외계 창조주에게 혹은 인간이라는 성공작을 향해 던지는 절규이자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는가? 너희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 그녀는 인간에 대한 깊은 집착과 질투를 품고 있었고 그 답을 통해 자신이 인간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매번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해 잡아먹힌 이들은 스핑크스에게 인간의 불완전함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영웅 오이디푸스가 나타났습니다. 스핑크스와는 달리 오이디푸스는 외계인 유전자 조작의 성공작인 현생 인류의 대표적 존재였습니다. 스핑크스에게 부족했던 완벽한 FOXP2 유전자를 통한 고도의 추론 능력과 언어 능력을 지닌 존재였죠.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정확하게 맞춰냈을 때 이는 단순히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핑크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그리고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성공한 유전자 조작의 완성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으나 결코 될 수 없었던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자신과는 다른 성공작이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자 스핑크스는 존재론적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극단 선택은 수치심을 넘어선 불완전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외계인의 손에서 태어난 유전자 실패작 스핑크스의 죽음은 완벽을 향한 갈망과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론적 결핍이 빚어낸 비극적인 최후였던 게 아니었을까요? 중국 본토의 반고, 쫓겨난 크로노스의 새로운 창조. 중국 신화의 창조신 반고는 거인의 모습으로 혼돈의 아래서 태어나 세상을 창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반고의 원형은 올림포스 신들에게 패배하여 유폐되었던 크로노스 그 자체였습니다. 크로노스는 타르타로스에 갇혔지만 어떤 알 수 없는 경위로 탈출하여 혹 아눈나키가 다른 목적으로 재배치하여 동방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아눈나키는 직접적인 관리범이 바뀐 중국 대륙에 도달하여 자신의 원초적인 힘과 티탄족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거대한 인간형은 새로운 땅의 원시 인류에게 세상을 형성하는 창조주로 인식되었습니다. 크로노스 반고의 희생, 제우스에게 쫓겨난 거인이 동방 창조의 신이 되다. 인류의 창조와
문명 발전에 대한 미스터리는 끝이 없습니다. 중국 신화의 창조신 반고와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엔지니어는 거대한 존재의 희생을 통한 창조라는 놀라운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동방의 창조신 반고가 서양 신화에서 가장 강력했지만 비극적으로 패배한 거인, 곧 제우스에게 지고 갇혀있던 크로노스였다면 어떨까요? 그리스 신화 속 크로노스는 티탄족의 왕이자 제우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신들의 왕이 되었으나 자신의 자식들을 삼키는 폭정을 일삼았고 결국 아들 제우스에게 패배하여 지하 세계인 타르타로스에 유폐됩니다. 외계 문명 건설설의 관점에서 크로노스는 아누나키의 초기 유전자 실험 결과물인 거인 세대의 대표이며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은 더욱 발전되고 통제 가능한 성공한 네피림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영원히 타르타로스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알 수 없는 경위로 아누나키가 직접 개입하여 크로노스를 타르타로스에서 빼내주었습니다. 그들은 크로노스의 원초적인 힘과 잠재력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누나키는 크로노스를 첨단 인큐베이터 기능을 갖춘 우주선에 태워 머나먼 동방세계로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탈출이 아니라 아누나키가 지구의 새로운 지역에 생명과 질서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오프닝에서 엔지니어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행성에 생명을 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누나키는 크로노스를 통해 동방에서 엔지니어와 같은 창조적 희생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 외계 문명 건설설은 고대 신화 속 거인과 신, 인류의 언어 능력, 유전적 다양성까지 아우르며 우리가 아는 역사가 외계 지성체들의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라는 대담한 그림을 그립니다. 네피림과 반인반수라는 실패작을 통해 시작된 거인의 흔적은 동아시아까지 이어져 우리 안에 외계와 고인류의 유산을 동시에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가설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도발적인 답변을 제시하며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고대 인류가 목격했던 실제 사건들의 기록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고대 유적, 예를 들어 푸마푼쿠의 정교한 석재 가공, 바알베크의 거대 돌들, 전 세계의 지하터널, 불가사의한 건축물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술적 진보들은 어쩌면 외계 문명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인류는 단순히 지구에서 진화한 종이 아니라 우주적 스케일의 거대한 실험과 관리 속에서 탄생하고 발전해온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계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이러한 숨겨진 기원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외계 문명의 다음 단계 프로젝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인류 기원의 미스터리는 오늘 밤도 계속됩니다.